일단 이틀 전에 그 동영상에 대한 댓글에 답변을 먼저 하고 이제 동영상을 진행하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예금이나 대출과 관련된 마이너스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 댓글에 마이너스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중앙은행하고 일반은행들 사이의 금리 거래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하고 은행 간의 거래에는 사실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의 질문 사항이었었고 어떤 URL이 달려 있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에, 조금 더 전문가라면 좀 더 이제 넓은 영역에서 생각을 하고 좀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일단 표면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는 기준금리가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근데 이걸 조작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조작하는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조작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로. 실제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 여기 이제 조선비즈에 보면 은행에 웃돈 주고 예금하고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성큼 왔다고 얘기돼 있죠. 이제 실제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데, 덴마크 3위 은행인 유스케가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0.5%의 고정금리를 매기는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했어요.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서 은행이 고객한테 이자를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1억을 빌렸다면 10년간 500만 원을 빼고 나중에 9,500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5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거와 똑같은 거죠. 원금을 덜 갚으니까. 근데 유스케는 어떻게 이제 손해를 안 보게 되냐면, 덴마크의 채권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 0.6이에요. 그러니까 더 싸요, 채권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 이 0.6에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0.5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이너스 0.1에 해당하는 100만 원에 대한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다 이제 유스케는 약 13억 원 가량의 예금주에게 이자를 한 푼도 안 주고 오히려 나중에 보관료 0.6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보관료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자죠. 현재 일본의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 거의 제로 수준에 도달했어요. 거기는 수수료 1%만 받아도 이자를 1%는 내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게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고, 이게 3개월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잘 보시면 기준금리하고 국채 수익률하고 거의 붙어서 움직이죠. 최근 사례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기준금리에 따라서 3개월 국채 수익률이 계속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작하면 그 조작한 게 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 금융기관이 생존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대출을 한다거나 혹은 그 예금에 마이너스 예금, 그러니까 이자를 고객들로부터 받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수수료나 어떤 형태를 징구해서 마이너스 예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더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전문가 중에 세 부류가 있다고.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 코로나 아니 모데나인가요? 모더나 그 난리가 그 하루를 아주 뜨겁게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은 주식은 아예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문제가 다 어떤 현상인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도 안 보고, 사실 지금 댓글도 제가 토를 안 달았을 거예요. 사실 그럴 때는 댓글도 안 봅니다, 사실. 이거 찍고 나서 제가 오늘 댓글 달아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그 전환항체 형성이 됐는데 전문가의 판단은 어떤가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사실 두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두진 건 뉴스 기사에 모더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국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체가 형성된 것보다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는지에 방점을 뒀는데, 어제 45명 중에서 8명이 중화항체가 형성됐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죠. 50%도 아니고 몇 퍼센트입니까?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20%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중화항체가 생기지 않으면 나머지 항체는 소용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김우지 교수가 가끔 우리 맨날 듣죠. 고려대병원 아주 유명한 김우지 교수님.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은 최초 임상실험 결과에서 백신 후보 물질이 단기 부작용이 없어 안전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아니고 그냥 그 부작용이 없어서, 단기적인 부작용이 없어서 안전했다는 겁니다. 아직 부작용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독성 문제가 더 중요한데, 급성 독성이 없는 것 같지만 독성은 금방 안 생기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죠. 약은 한 번 먹어 괜찮지만 2-3달 먹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다른 쪽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요. 지속성의 문제도 살펴야 되는데 RNA나 DNA 백신은 대부분 한치의 지속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역 원성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는 지금도 확인할 수 없고, 일단 이제 희망적인 얘기는 첫 발을 뗐다는 거고 2, 3, 4에서 실제로 뭔가 더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모더나 백신이 게임 체인저인가 또 다른 머니 게임일 뿐인가 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렘데시비르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이 기사는 뭐냐면 여기 미 백신의 TF 팀장이 이 모더나의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바이러스를 추출한 해서 뭐 백신 개발의 신기술 개발 속도는 기록적으로 빠르지만 아직 상용화된 백신을 만들어내는 성과가 없답니다. 이게 중요한데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RNA 백신 중에서는. 그 다음에 유효한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 동시에 보급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화항체를 형성했는데도 했다 하더라도 45문제 8명씩으로 일부만 형성되거나 중화항체가 형성된다 해도, 중화항체가 형성된다고 해도 얼마나 지속되는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있고, 여기 이 항체가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화항체가 형성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감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1983년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37년이 지나는 동안 무수한 백신 개발의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돌연변이가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존슨 총리가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한 게,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백신 개발이 뭔가 화들짝 놀라게 만들긴 했는데 별건 없고, 얘네들이 발표는 딱 했는데 TF 팀장이 발표를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먼저 이 TF 팀장으로 이 사람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1차 발명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었죠. 일단 주시장에 들썩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7월에 3상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겁니다. 모더나 백신이 미국 대선 전에 3차 임상까지 통과됐다는 소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톡톡히 이득을 보고 전 세계가 실제로는 백신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단계가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로는 백신 개발에 대한 것조차도 자기의 재선의 그 어떤 수단으로 쓸 뿐, 실제로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잠재시키거나, 그러니까 누르거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음모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무게를 두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건 지금 트럼프가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거 이외에 또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폭등장애 주요 모더나 즉시 증자에 나선 이유라서 이제 김현석 월스트리트 나오에 한국경제에 나왔는데요. 이 내용 정리를 아주 잘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문제, 제대로 된 백신은 중화항체 형성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전 기사에 보면 중화항체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지속성의 여부 때문에 그것도 점검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지속성이 얼마나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초기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만 부작용에 대한 것일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산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RNA는 새롭고 복잡한 방법이어서 백신 개발 후에도 어떻게 수억 개의 대량 생산의 양상시를 해결해야 된대요. 이제 이미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도 백신의 상업화 양산 단계에서 충분한 수율을 올리지, 그러니까 충분하게 잘 생산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생산된다 하더라도, 이게 개발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이제 퍼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미국 자체만 해결한다 그러면 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개발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내용이 이게 웃깁니다. 모더나는 이날 주가가 폭등한 직후에 12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초대형 보통주 증자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는 종가가 66.96달러인데 신주는 77에서 77.5달러로 발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상 1상은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임상 2상은 상대적으로 낮았잖아요. 30%대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정말 자신이 있다면 임상 2상을 통과하게 되면 주가가 훨씬 더 위로 폭등할 거거든요.
그러면 임상 2상 때 증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돈을 한 주당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뉴스 보도를 내고 나서 증자를 발효했다는 게 사실 이게 이거 트럼프도 냄새가 나는데 이 모더나도 냄새가 나네, 이런 생각이 전 들었고요. 예, 참고로 여기 지금 모더나 주식을 좀 보면 이제 5월 18일 발표하면서 폭등했다가 이것도 특이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막판에 쭉 내려가요. 털려요, 이렇게 쭉. 누군가 또 털었죠, 증자를. 근데 오늘 들어서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거 좀 지나면 이 원상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루 뜨겁게 보내셨는데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렘데시비르하고 똑같은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신 후보군 중에서 한 8개 정도, 최소 8개 정도가 임상실험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상실험이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짚어준, 이제 이 기사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제대로 된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항상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점검해야 될 상황이고, 두 번째는 아까 RNA, DNA 바이러스가 변이가 많은 그런 과정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일 경우에 백신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국 총리가, 존슨 총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론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민간 기관인데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주요 국가들의 선행지수하고 동행지수를 뽑는데, 이제 중국이 최초로 이렇게 선행지수가 꺾였어요. 지난 2월 달에도 꺾였는데 2월 달은 거의 록다운 상태로 했기 때문에 꺾인 걸 이해하겠는데, 4월 달 지표도 선행지표가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숫자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잘 보시면 이제 2020년 계속 올라오다가, 여기 보시면 올라오고 선행지수 올라오다가 2월 달에 확 꺾였거든요. 그럼 3월 달에 이제 개방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살짝 들렸는데 다시 밑으로 확 꺾였어요, 아래로.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생각보다는 중국 시장이 그렇게 경제 재개에 잘 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투데이의 코로나19 먼저 겪은 중국 경제 재가는 셧다운보다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마지막 내용이 가장 핵심인데요. 잘 보시면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일은 경제를 봉쇄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를 재개한다고 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다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를 재개해서 무엇인가 미국 시장이 빨리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안에 무엇인가를 완성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너무 큰 기대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V자 반등에 얘기해서 점차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주식 때문에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일일비의 패턴을 가지시면 주식 투자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항상 먼 일이, 급격한 이슈가 나오면 그걸 점검하는 태도를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울한 마음으로 끝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끝내기 위해서 제가 기사 하나를 더 골라놨습니다. 트럼프인데요. 말라리아 약 먹는 트럼프에 편들던 언론도 그러다 죽는다라고 비판했답니다. 트럼프를 가장 이렇게 북돋아주는 데가 폭스뉴스인데, 그들이 더 이상은 예전과 같지 않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 반 트럼프 인물이 훨씬 더 많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 매체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은 이 기사 이후에 다른 기사를 보면 트럼프가 투자한 펀드가 이 약을
그 만드는 회사의 대주주라는 기사 보도도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최악의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